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3년차 유부녀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백화점에 있는 보석 판매점에서 일하다가 이 도시에 온 후 제 가게를 열었어요. 지금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나 귀걸이를 팔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분야라 그래도 꽤 쏠쏠하게 벌고 있죠.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고요. 사람을 응대하는 건 서투르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 아직까지 재밌게 하고 있네요. 아직 아이가 없어 더욱 매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사실 오래전부터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원했어요. 자기랑 나랑 딱 반씩 닮은 딸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노래 부르곤 했죠. 그런데 항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됐다면 이유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 텐데 사실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아이가 희망찬 미래를 꾸릴 수 있게 해주고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데 전 이런 사회에 아이를 던져주고 싶지 않거든요. 아마도 증창 시절의 지옥 같았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운명을 믿지 않아요. 운명 같은 우연. 같은 운명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게 일어난 오늘의 일들을 보면 운명을 믿고 싶어져요. 가르친 그대로. 하늘의 신이 운명의 기회를 준 것만 같아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시작으로 거슬러 가자면 나는 한 번에 존경받게 될 것이다. 2학년 때예요. 자그마치 19년 전이에요. 제 본가도 충청도에서 지금 있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평범한 말썽이나 사과한 적 없이 순하게 자란 아이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뭐 한 번 일탈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솔직했고 공부 이외에는 별 관심사가 없어서 어른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공부가 적성에 맞았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오히려 체제와 의무에 순응하는 타입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들이 그럴듯한 몇몇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 애가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요. 말이에요. 아직도 그날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억해요.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지만 그 애가 얽힌 순간이라면 크든 작든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 몇 개의 기억들이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니까요. 그날 저는 급식을 먹고서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5명의 여자애들 무리가 갑자기 오더니 저를 에워싸더군요. 제 이름을 묻고 몇 반이고 어디 사는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다 다른 반이라 얼굴을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무리 사이에서 나서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던 그의 친구는 분명 제가 알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아주 잠깐 같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늘 혼자 조용히 공부만 하다가도 나이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으로 아이 제사에서 유치하고 따돌림 당하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미 그 아이들 사이에서 전 자신의 친구 남자를 건드린 얄미운 여자애였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유 없이 거짓말을 남은 그 아이가 괴롭히고 그 뒤로 이어진 거의 3년간의 지독한 괴롭힘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런 자꾸 여린 여자의 그런 짓을 해버린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지금 나이에도 저조차 의문입니다. 그 애는 정말 영악하고 똑똑했어요. 성욕적으로 성실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요. 뒤따라 자기가 부풀려 놓을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왕벌 놀이를 했으니까 떠올리기 싫어서 애써 묶어둔 기억들이지만 대략 이런 종류의 따돌림들이었어요. 그 여자의 무리는 옆반인데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우리 반을 찾아왔죠. 순전히 절 못살게 울려는 의도였어요. 제자리를 가운데 두고 에워싼 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떠들거나 핸드폰 번호를 하려는 욕하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굣길에 기다렸다가 가방을 던지고 맞춘 후 아무 일도 없던 척 다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죠. 저도 처음엔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어요. 그 무리를 피해 다니거나 문자로 사과도 하고요. 하지만 문자를 보낸 건 실수였어요. 참다 못해 들어가면서 사과한 건데요. 그 애는 교묘하게 자신을 위한 방패로 삼았어요.
제가 선생님께 말하라도 하면 교무실로 데려가서 펑펑 울면서 걔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건데 선생님께까지 말해야 한다고요. 친구끼리 다툴 수도 있는데 왜 저만 교무실로 불러와야 하는지 억울해요 선생님아. 그때는 항상 비슷했어요. 워낙 성적도 좋고 선생님한테는 아청을 잘 따르는 편이라 크게 혼나지 않았어요. 괴롭힘당했다는 저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론 학교에 가거나 큰 소리 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화만 더 증폭시키는 일이었죠. 그에게는 시간이 혹시든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날수록 더 과감하고 더 치밀하게 괴롭혔어요. 선생님에게 부르러 간 이후로는 용문자 대신 증거가 남지 않는 집만 왔거든요. 지나가면 발을 밟는다든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면서 제 머리 위로 들이민거나 제가 부모님 없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저 혼자 대항하는 것도 어느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 나처럼 저희들도 언젠간 지치겠거니 싶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봤죠. 그랬더니 다행인지 뭔지 그제야 괴롭힘도 조금이나마 사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요. 그렇게 지독하게 오래도 괴롭혀서 곁에 있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떠나가더군요. 괜히 저랑 엮여서 같이 욕먹기 싫었던 거겠죠. 저도 이해해요. 혼자가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다만 가장 서글픈 건 그렇게 내가 혼자란 사실이 익숙해진다는 거였어요. 혼자 학교 다녀오고, 혼자 밥을 먹고,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라는 당연한 사실. 지옥도 나 혼자 있으면 더 괴롭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날 싫어했는지 그 이유라도 묻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 부스럼일까봐 묵묵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 건강에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뇌질환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때였어요. 괜히 걱정을 끼쳐서 해가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고, 친오빠는 있었지만 이미 대학 생활이 바빴고, 저와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때문에 집에서도 우울한 기분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부모님은 외식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등 노력해 주셨어요. 워낙 두 분이 금실이 좋고 다정한 분들이라 전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 사실 그 당시 부모님도 제가 혼자인 사실을 알고 계셨대요. 전화까지 했지만 싫다고 해서 어떤 말도 안 하고 참는 모습을 보니 제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들키기론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신이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제 성격이라면 아마 부모님이 개입하는 걸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 탓으로 돌리기엔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자기 무리랑 싸워서 전학 간 후에야 괴롭힘이 사라졌고 저는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후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 애가 주동자였단 걸. 하지만 주동자가 사라져도 전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 애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누군가와 친구가 될 수 없었고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어려워졌거든요. 성인이 되자마자 정신과 도움을 받았고 대학에 다니며 바쁘게 지내면서 그제야 제가도 남들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렇게 상세히 담고 싶진 않았지만 다음 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운명을 믿게 된 계기가 여기서 나와요. 망가져버린 제 흘린 10대를 보상받기 위해서였는지 전 그 누구보다 바쁘고 알찬 20대를 보냈습니다. 학업도 연애도 개인 생활도 무엇을 하든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의미 없이 혼자였던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거든요. 그 결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은 제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랑 함께 동행했어요. 워낙 작은 도시였는데 그 옆에 살았더군요.
혼자 타향살이가 힘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정을 같이 하고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무뚝뚝하긴 해도 언제나 제게 진심을 다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던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이유가 깊어요. 남편은 제게 나이츠를 보여도 감싸 안아줄 거라고 믿음을 갖게 된 증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그대로 제 손을 꼭 잡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다며 쓰다듬어 주는데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이 점 하나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도 꽤 지났는데 아직도 연애 초반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니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셔서 처음에는 무서웠던 시부모님도 예쁘게 사는 저희를 기특하게 바라봐 주시며 정말로 친부모님처럼 잘 대해주세요. 새아가 하시면서 남편 몰래 저 고생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신 적도 여러 번이고요. 저도 다행히 남편이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1년이 되던 때예요. 남편은 2살 터지는 동생 한 명이 있어요. 정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생각 중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련님을 보면 키도 크고 깔끔한 인상이라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시려는 게 좀 의아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젊을 때 연애 같은 건 꽤나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높아져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못 만나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이유가 없어서 제 친구를 소개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 됐다고 해요. 하더군요.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하다고요. 뭐 그러려니 했던 것이죠. 제 친오빠도 아니고 도련님이긴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 상관이 있겠나 싶어서요. 그때는 아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세상은 참 좁고 남편과 제 고향은 이보다 훨씬 좁다는 거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도련님은 만나던 분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정말로 좋아했어요. 근방에서 가장 깔끔한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그분을 만나기로 한 날, 하필이면 제 몸 상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연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서 밤까지 힘들게 일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비동서가 여성을 괴롭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인정했으면 괜찮았겠지만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올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측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책에서나 볼만한 악연이 이렇게 만날 줄은 의도치 않게 사실 언젠가는 마주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여자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근처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고 저도 제 고향 쪽으로 이사를 왔으니 혹시나 운이 좋지 않으면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악연은 정말 끈기 있고 다시는 못 피하는 운명인 걸까 생각했어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의 손이 동서로 인해 나에게 닿았을 때 처음 청첩장을 받고 그 이름을 보고 웨딩 사진으로 얼굴을 확인할 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옛 기억이 두려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혼은 말려야 하는 게 맞는데 식을 2달 앞둔 지금 괜히 이야기를 꺼내봤자 앞뒤를 잘라먹고 결혼을 망친 대역죄인으로만 남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과 시댁 모두 제가 너무나 아끼는 가족들인데 괜히 저를 멀리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결혼하게 냅두자니 저 여자의 첫모습을 모르고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죽어도 싫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선택도 현명해 보이지 않아서요. 혼자서는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도련님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도련님은 예비동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 말하려 했는데 형수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죠. 보석 같은 것을 만들어 팔거든요.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셔요. 대단하죠.
비슷한 일을 하시니 신기하네요.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것도 진짜 웃겨요.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만나러 나갔는데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분과 몇 번 만나다가 어느 날 한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친구를 가게에서 만나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놀면서 결국 연애는 그 친구와 하게 된 거죠. 제가 마음에 든다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콧등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분명 그 여자가 천진한 얼굴로 친구와 도련님 사이에 끼려고 한 거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특기니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요. 동서가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할 정도라면요. 무엇보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처럼요. 난 그런 사람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2년이 지났다는 것이 있긴 한가 보세요. 그렇죠. 순진한 얼굴로 이야기를 펼치는 도련님을 보니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것도 19년이나 지난 일을 꺼내면 누가 들어주겠나요? 이번에도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될 거란 생각에 쏟아내고 싶은 말들을 묵묵히 삼켜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자리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보니 결국 결혼식에서야 만났죠. 남편과 함께 인사하기 위해 신부의 대기실로 가는데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혹시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니 알아보더라도 모른 척하지 않을까 염치가 있다면? 얼마나 변했을까? 아주 혹시나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그랬다면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걸어가는 내내 정말이지 수백 번의 생각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에서만 만나던 얼굴을 마주친 순간 그 여자는 환희를 띠며 저에게 인사하더군요. 처음 뵙겠다면서요. 저녁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제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웃는데 팔에 소름이 끼쳤어요. 애써 대답하고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괜히 헛구역질이 났어요. 눈물 나는 걸 참으며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아 밖에 있겠다 하고 나왔어요.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지났는데 전 아직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머저리로 돌아가려고 하더니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고 축복을 받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쪽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먼저 숨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손이 동서에 먼저 온 사람인데 위치상으로는 나쁠 게 없더군요. 가족이라도 어머니 체제가 있고 규율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순하고 답답한 사람이 아닌 거라고요. 당하지 않고 살고 누군가 날 밟으면 더 세게 밟아주지 않으면 삶의 목표일 정도로요. 전부 그녀의 덕분에 다짐한 것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등 떠밀 힘이 없다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겠다고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아주 교묘하고 영악하게 굴어서 내가 겪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나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 생각을 하자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겠다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안정을 찾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다 운명일 것을. 도련님이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가족 간의 왕래가 잦아지던 때였어요. 전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락망을 찾아내서 오래전 따돌림으로 인해 멀어졌던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안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괴롭히던 그에 대해 물었죠. 친구는 사과했더군요. 그 당시에는 나와 놀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서 워낙 못살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점과도 연락하여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사가 된 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만나자고요. 문득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단둘이 만나자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저조차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한 것을 보니 역시 예상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싸늘해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여 자리에 나갔습니다. 약속한 자리에 도착하니 그는 혼자였어요. 결혼식과 신혼여행관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다가 그가 먼저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에게 분명히 해야 할 만한 이야기이지만 그것들을 묻어두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쪽과 나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지만 마치 자신이 다 양보해서 말하는 것처럼 위선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힐 뻔했지만 차분히 마음을 먹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딴 생각이 있지 않도록 들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준비해온 일들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얼굴을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얼굴은 좋아 보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정말 좁다. 이렇게 된 이상은 친구야 반가워요.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가족이 됐으니 숨기는 거 없이 가깝게 지내야 할 의무가 생겼잖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언젠간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처음 만난 게 결혼식장이고 좋은 자리에서 옛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서 말처럼 가족이 뇌 사이니까 맞죠? 잘 생각했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너무 옛날 일이라 그쪽도 나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철지난 이야기나 아무도 모르는 사연을 굳이 다시 꺼내봤자 서로한테 득될 거 없잖아요. 하여튼 뜻이 맞으니 다행이지만요. 그럼 나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왜 날 괴롭혔어요? 단 한 번이라도 꼭 한 번이라도 듣고 싶던 대답을 위해 전 용기를 내물었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는데 원래 그 나이 땐 괜히 작은 일을 화내고 꼬투리 잡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다 그렇게 노나요? 그래도 애기 때 철없이 장난쳤던 게 가지고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질질 끄는 건 좀 그렇죠. 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저를 다시 20년 전의 지옥으로 되돌려 놓기 충분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다시 헛구역질이 나올 뻔한 건 관심이 참고서 한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제가 엄연히 손이 사람인데 형님이란 호칭 잘 지켜주면 좋겠어요. 말도 지금처럼 관심 없는 이웃 대야들 툭툭 내뱉으면 조금 난감할 것 같고요. 역시나 옛날 성격은 어디 안 갔어요. 미소를 먹으며 제 여유로운 표정이 제 말을 듣고선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붉어진 걸 보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시원한 마음이었는지 체했던 게 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작 한마디로 통쾌했죠. 부지런히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남편에게까지 비밀로 감추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을 속이는 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그래서 하루날을 잡고 남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은 왜 지금이라도 말했느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와이프가 됐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다며요. 하지만 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았더니요. 겨우겨우 이해한 것처럼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냥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던 남편은 며칠 후에야 말했어요. 너는 동서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해결하던가 화를 내며 뒤집어 놓든 설령 갈라져 있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해. 난 당신과 동생이 모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건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야. 당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 그 선택이 무엇이든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할 거야. 그러한 말을 남편이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어. 그래서 나는 제 계획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망치기 위해 계획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뭔가를 했다간 혹시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동서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그 계획 중 하나였어요. 저랑 비슷하게 장신구를 파는 일을 한다 했으니 그걸 빌미로 접근했어요. 서로서로 조언도 해주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자는 명목으로요. 그 여자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안 그래도 요즘 사업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 고민이었다고요. 전 어디까지나 형님으로서 도움 주는 척하면서 여러 디자인을 직접 보여주는 등 새로운 아이템들을 추천해준 후에 엄청 좋아해하며 따라 그리더군요. 그러나 사실 그 디자인 도안은 제 매장에만 있는 특별한 모델인데 일부러 디자인 표절로 보이게끔 삐를 부리었어요. 너무 쉽게 감을 알아주리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동상이몽의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는 점점 동서몽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어느 정도 경계를 풀어놓은 것 같았고 제 계획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셈이었죠. 그 여자는 원래부터 사람들을 겉으로 챙기는 것을 참 잘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면 꼼꼼하게 계산하여 잘 보이는 사람과 굽히고 들어갈 사람을 처치했죠. 어린 시절, 10대 때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나 강자들을 상대로 했지요. 친구들이었는데 이젠 목표가 시댁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사실 동서는 결혼할 즈음에 15번째 님이랑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연애만 하면서 결혼은 안 할 것처럼 굴던 도련님이랑 그렇게 초고속으로 식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겉모습만 보면 어른들이 딱 좋아요. 참은 신부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작업 좀 해놨거든요. 시부모님은 예의 질서 규율 등을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했어요. 동서가 저한테 자꾸 그쪽이라고 하길래 고민하다가 저번에 만났을 때는 형님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칠 것이라고 하거나 동서가 자꾸 월 매출을 물어보거나 함부로 입론하지 않겠습니다. 가게에 대한 수완이나 정보를 묻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가족 간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들을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의도가 나쁜 건 아닐 텐데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돌려욕하거나 그중에 지어낸 말은 없어서 저도 해봤자 믿을 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말에 시부모님도 점점 동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듯 보였어요. 그 와중에 도련님, 그러니까 서방님이 시댁을 찾은 날 꺼낸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의심의 쓸기를 박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퇴근길에 우연히 동서랑 동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합석해서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친구들 성격이 드세고 입이 험해서요. 놀랐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친구를 안 보여주려 하다가 그날 갑자기 찾아간 것인데 그런 친구들이라고 감췄던 건가 싶었다고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였겠지만 물결의 서방님은 시부모님의 마음속 동서에 대한 불신을 키워버린 것입니다. 아마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은 생각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게 맞지만 그때부터 전시가를 제 집 떠나 들듯 더욱더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일 강력한 변은 시가더라고요. 적을 등지고 제 곁에 있어줄 그런 나의 편, 방법을 쉬었어요. 시어머님에게 쇼핑 가자 하거나 시아버님이 좋아할 만한 취미용품을 선물로 드렸었죠. 그러다 명절이 다가오는 중에 우리가 같이 외식하자고 제안해서 음식점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번에만큼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두니 처음에 반갑게 들어왔던 동사의 표정도 점차 변해가더라고요. 일부러 손 아래 사람처럼 일도 다 하고 대화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런 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동서는 시어머님 옆을 떠나지 않고 하하호호 웃으며 조잘됐지만 어머님은 불편하셨는지 제 쪽으로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모습을 동서가 못 봤을 리 없죠. 아유, 며느리에게 이런 고한 대접 받으면 서호강하는 것은 근처에서 우리 집뿐이겠지. 그렇지 않니? 결혼 후에도 항상 변함없어 좋아 고마워 우리 자식 시부모님들이 칭찬하는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며 분위기를 축하하도록 앉히다. 어머니와 저희라는 호칭은 결혼식 때 정해지고 그러네 형님은 이름이든 뭐든 다르게 불러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우리도 때로는 옛버릇 때문에 혼란스러운 걸 내가 이해하려는 표정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긴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분이 상한 상태인가 봐 말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다가 젓가락까지 내려놓았으니 말이지요. 원래 성격대로 했으면 힘들게 만든 이미지에 해가 될까 싶어 억지로라도 웃음을 넘어갔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랑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오나 싶지 않아서 당황한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도 자꾸 반찬이 짜니 서비스가 별로니 좋은 가게도 아닌데 왜 여기서 모인 건지 모르겠다는 등등 불평했어요. 도련님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기도 멈출 수 없는 건지 뭔지 계속 투덜투덜 저야 뭐 잘된 일이었죠. 동서가 내려둔 젓가락을 보며 저도 소리내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껏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 음식점 이쪽에선 꽤나 유명한 집이라 자리를 잡기 힘들었거든요.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잡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손에 똥이 묻었을 때 면목이 없네요.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훌쩍거리니 시부모님께 큰 소리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자리에서 표정을 굳게 짓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통하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이세요. 동서는 배신감을 느낀 듯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시부모님과 서방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서방님은 무슨 일이냐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내줬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엿보며 결국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님이랑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서의 말에 내 표정은 갑자기 까딱어졌어요. 그때 남편은 한 번 저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아무래도 안 된다는 듯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다가오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동창이었다는 건 결국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리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님이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에 관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요.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어머님과 아버님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가족으로서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서 노력했거든요. 감정은 있긴 하죠. 동생이 절 3년 내내 괴롭혔어요. 죽고 싶을 만큼. 그게 무슨 소리냐는 시부모님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전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일부러 울면서 나온 건 맞아요. 아마 제가 나온 뒤 가진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겠죠. 저는 동생이 자기 변명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한 후 가족들만 있는 메신저 방에다 제가 그동안 괴롭힌 증언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증언에는 남들 앞에서 거짓말과 위선을 일삼는 인간이고 그로 인해 전 그동안 끔찍한 상처를 입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날을 보낸 증언이었고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했던 변명조차 거짓을 보여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걸어와서 현정아, 내가 방금 보낸 대화들이 진짜인가? 라고 물었어요. 방금까지 둘째 아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실은 어머님과 같이 겪었던 친구들이 증언해 주었어요. 그 애 때문에 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고 지금 다시 만난 것이에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동서에게 저런 뻔뻔함과 거짓말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은 쉽게 정리되었고 제 말에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사람을 죽도록 괴롭혔던 가해자를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으로 포장하냐면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손이 동서를 괴롭힌 동서가 말이 되느냐면서요. 그 후 서방님이 만나자 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 직접 얼굴을 보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에 잠시 말이 없던 서방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만 얼굴을 안 보고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강경하게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족이든 아내든 선택하라고 종용하셨어요.
전 그 이후로 신경을 끊고 있습니다. 살았던 곳이 있고요. 완전히 끊을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제게 욕설이 날아왔거든요. 욕을 덧붙이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느냐고 하는 악평이 왔어요. 역시 왕따로 살았던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침하게 살다가 혼자가 되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20년 전의 수법으로 괴롭혀봤자 동일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지 않죠. 욕을 받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가족 메신저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온바로 제자리로 도와주셔서 그 애한테 연락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줬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 대신 화내줄 내 편이 너무나 든든했어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겪으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고 해요. 남편은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은 못 견디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 화만 내는데 결국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오래 버텨냈지만 그래도 제가 근처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서 기뻐해요. 아,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도 배 아프더라고요. 그 애는 이혼한 후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다시 혼자 독립하기 위해선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마침 전에 추천했던 디자인의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팔고 있더라는 것이 자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하고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홍보하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주얼리와 장신구를 파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내놓은 디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절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쇼핑몰에서는 제가 디자인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내고 그 아이템을 자신들의 것처럼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의 쇼핑몰 손님이 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20대 여성이라서 나는 이 글을 통해 한창 비난을 받았습니다. 양심 없는 쇼핑몰이었던 탓인지 손님이 대량으로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사과문을 내보내고 이와 관련된 상품은 모두 파기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내용에 대해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랜만에 그 애와 통화도 했어요. 이번에는 육성으로 욕을 했대요. 내가 추천해준 아이템이라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한 건지. 사기의 피해자는 나야.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애가 어떻게 구수하게 할 거냐, 그치? 우리 매장에 와서 관련 디자인 도안을 본 CCTV 영상은 남아있지만 도안을 직접 준 적은 없거든요. 결국 그 애는 사업을 파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직접 만나면 나도 욕이라도 한 번 쏟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아마 직접 만나게 되면 다시 어떤 증거를 남길지 몰라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앓는 이를 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통쾌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운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인연, 필연, 악연까지 전부 다 짜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언젠간 잘못한 일을 되돌려받고 억울한 일은 되갚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겪어도 그것은 모두 결국 운명의 순리대로 삶이 이치대로 처리될 테니까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